서울 한강변 좁은 골목 어귀,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분식집 하나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단순히 오래된 동네 가게라 여겼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묘한 정적과 따스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이곳의 주인은 78세 최영자 할머니. 은빛으로 바랜 머리를 늘 뒤로 단정히 묶고 손에는 늘 칼과 국자를 쥐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분식집은 좁았지만 늘 사람들로 가득 찼다. 허기진 대학생, 밤샘 근무를 마친 택시기사, 손님들에게 늘 한 그릇 더 얹어주는 영자 할머니의 인심 덕분이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아무도 모르게 주방 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장 속 작은 상자를 매일같이 확인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이름이 빼곡히 적힌 종이 수십 장이 들어 있었다. 밤마다 불 꺼진 가게 안에서 혼자 상자를 꺼내 볼 때면 영자 할머니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젖어들었다. 40년 전 폭풍 우 치던 날 단 한순간에 잃어버린 가족의 흔적.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를 평생 기다려온 시간들. 주름진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질 때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회한과 죄책감이 뒤섞여 올라왔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분식집 문이 삐걱 열리며 낯선 청년이 들어섰다. 날카로운 눈빛과 정돈된 정장을 입은 그는 얼핏 보아도 평범한 손님 같지 않았다. 그는 메뉴판을 보는 대신 분식집 내부를 찬찬히 살폈다. 그리고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곳이 맞는 것 같은데. 영자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청년은 자신을 은행원 이서준이라 소개했지만 그의 말투와 시선은 마치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알고 찾아온 사람 같았다. 특히 그의 시선이 서랍장 쪽을 스칠 때 할머니의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서준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를 찾았다. 손님으로 위장의 분식을 먹으며 은근히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영자 할머니는 애써 무심한 듯 굴었지만 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졌다. 마치 오래 숨겨둔 비밀이 곧 드러날 것만 같았다. 밖은 한강 바람이 거세게 불고 가게 유리창은 삐걱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늦은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난 뒤 분식집 안은 고요했지만 영자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붙잡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서준은 단순히 분식집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서울 강북의 한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29세 은행원. 성실하고 꼼꼼하다는 평을 받던 그는 최근 며칠 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바로 매일 아침 9시 정각, 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낡은 외투 차림의 노인 최영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언제나 떨리는 손으로 100만 원을 인출했다. 잔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냥 필요해서. 짧은 대답,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그러나 서준은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생활비 출금이 아니었다. 은행 내부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보이스피싱 아닐까?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가 많다잖아. 직원들은 의심했지만 누구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그럴수록 서준은 점점 더 할머니의 뒤를 쫓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운명처럼 퇴근 후 그는 강변을 걷다 분식집 앞에서 낡은 간판을 보게 된다. 바로 은행에서 매일 마주치던 최영자 할머니의 분식집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낮의 할머니와 전혀 달랐다. 아이들을 대하듯 손님들에게 김밥을 내어주고 국물 한 국자를 더 담아주는 따뜻한 주인의 얼굴. 그러나 그 웃음 속에서도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칠 뒤 그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물었다. 할머니, 혹시 누가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건 아니시죠?
할머니는 잠시 눈빛을 피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필요해서 그래.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방이 스르르 열리며 안쪽이 보였다. 그 속에는 두툼한 봉투 여러 개, 그리고 낯선 이름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서준은 소름이 돋았다. 이름들 아이들의 이름 같았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직접 따라가 확인하자. 다음 날 오전 최영자 할머니는 다시 은행에 나타났다. 서준은 몰래 뒤를 밟았다. 그녀는 다른 은행으로 향하지도 누군가와 접선하지도 않았다. 그저 낡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들어가더니 허름한 건물 앞에 멈췄다. 그 건물에는 작은 간판이 달려 있었다. 새희망 보육원. 순간 서준의 심장은 강하게 뛰었다. 할머니가 매일같이 인출한 거액의 현금이 향한 곳. 그곳에서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진실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될 운명에 서 있었다. 이서준은 새희망 보육원이라는 작은 간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낡고 칠이 벗겨진 철문,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듯한 낙서와 크레파스 그림이 가득했다. 문을 열자 좁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때였다. 그 아이들 틈에 최영자 할머니가 서 있었다. 손에는 어제 은행에서 본 바로 그 봉투들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봉투를 건네며 따뜻하게 말을 건넸다. 민수야, 이번 달 학원비는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지혜야, 내가 좋아하는 색연필 세트 사서 쓰렴. 아이들은 기쁨에 겨워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 꼭 열심히 공부할게요. 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은행에서 매일 인출하던 거액의 현금이 바로 이 보육원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저 의심스러운 노인의 이상한 행동으로만 여겼던 일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선행이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서준의 등줄기엔 전혀 다른 전율이 흘렀다. 그때 보육원 원장이 다가와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혹시 누구십니까? 서준은 당황했지만 사실대로 말했다. 저는 은행 직원입니다. 며칠 전부터 할머니가 매일 큰 돈을 인출하셔서 혹시 사기라도 당하실까 걱정이 돼 따라왔습니다.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만도 하지요. 하지만 오해 마세요. 최영자 어르신은 30년 넘게 이곳을 지켜온 분이에요. 평생 모은 돈을 한 푼도 아끼지 않고 아이들에게 쓰셨어요. 본인은 늘 허름한 옷만 입고 하루에 한 끼만 드시면서도 말입니다. 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할머니를 떠올렸다. 은행 창구에 앉아 늘 떨리는 손으로 출금 전표를 내밀던 모습, 그냥 필요해서 그래라는 짧은 말. 모두 거짓이 아니었다. 그저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비밀을 끝까지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장은 이내 목소리를 낮추며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다. 사실 최근 들어 할머니가 이상하세요. 자꾸 시간이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병원에서 나쁜 진단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아이들이 외쳤다. 할머니, 또 놀아주세요. 최영자 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서준의 눈에는 분명 보였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 숨이 차오르는 듯 가슴을 누르며 억지로 미소 짓는 모습. 서준은 확신했다. 이건 단순히 노쇠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 치명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흘러가리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며칠 뒤 은행 창구 앞에 앉은 최영자 할머니의 모습은 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얼굴빛은 누렇게 떠 있었고 손은 전보다 더 심하게 떨렸다. 이서준은 더는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자 할머니는 무언가 결심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낮게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네. 서준의 심장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봉투 대신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안에는 대학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췌장암 말기. 전이 진행. 예상 생존 기간 6개월. 붉은 도장이 찍힌 진단서를 보는 순간 서준은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다. 내가 왜 매일 돈을 찾는지 이제 알겠지?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현실을 이미 받아들인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남은 시간 동안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라도 챙겨주고 싶어. 내가 죽고 나면 아무도 이 아이들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서준은 손을 떨며 말했다. 할머니, 그럼 저희에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은행에서도 저도 도와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난 평생 내 힘으로 살아왔어. 마지막도 내 힘으로 마무리하고 싶어. 도움을 받는 건 괜찮아. 하지만 이 일만큼은 내가 꼭 해내야 해.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보육원 원장이 들어섰다. 눈가가 젖어 있는 그녀는 서준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저희를 위로하시더군요. 내가 없어도 아이들은 잘 클 거야 라면서. 영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서준과 원장이 급히 부축했지만 그녀는 힘겹게 중얼거렸다. 괜찮아, 아직은 쓰러질 수 없어. 해야 할 일이 남았으니까. 진료 기록에는 6개월이라 적혀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듯 보였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다. 서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돕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혼자서 짊어지지 마세요. 영자 할머니는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수십 년간의 고통과 후회, 그리고 마지막 불꽃 같은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고맙네, 젊은이. 하지만 약속해줘. 이건 불쌍한 노인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 내가 지켜온 아이들, 그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주인공이란 걸 세상에 알려줘.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내가 떠나더라도 아이들만은 반드시 지켜야 해. 분식집 안은 고요했지만 그 말은 폭풍처럼 서준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단순한 의심으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이 되어 그의 어깨 위에 얹혀지고 있었다. 최영자 할머니의 병세 소식은 순식간에 보육원에 퍼졌다. 다음 날 허름한 건물 앞에는 하나둘 낯익은 얼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부터 양복 차림의 직장인까지 모두 한때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모두 최영자 할머니의 손길로 자라난 아이들이라는 사실. 그중 맨 먼저 달려온 이는 30살이 된 의사 강민호였다. 하얀 가운을 걸친 그는 병원에서 막 퇴근하자마자 뛰어온 듯 땀에 젖어 있었다. 할머니, 그가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을 잡자 영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민호, 내가 의사가 됐다니 참말이냐? 민호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학비 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치료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뒤이어 도착한 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된 이수진이었다. 꽃다발을 들고 온 그녀는 할머니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저 결혼해요. 신랑은 저랑 같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전부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힘겹게 웃었다. 그래, 꼭 행복해야 한다.
너는 누구보다 좋은 아내,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아이들은 하나둘 더 모여들었다. 경찰이 된 청년, 작은 회사를 차린 사업가, 교수가 된 이까지. 모두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예요. 할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도 후배들에게 돌려줄 겁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건 돈이 아니란다. 그냥 조금의 기회였을 뿐이야. 하지만 너희가 그걸 이렇게 키워냈구나. 내가 참 자랑스럽다. 그 순간 분식집 안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울음바다가 되었다. 아이들은 돌아가며 할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그리고 분식집 벽 한편에 걸린 낡은 사진 20년 전 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단체 사진 앞에 새로운 액자가 걸렸다. 바로 오늘 찍은 어른이 된 아이들과 할머니가 함께 웃는 사진이었다. 서준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건 단순히 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랑의 증거다. 그날 밤 아이들은 모여 앉아 결의했다. 우리가 장학회를 만들자. 이름은 최영자 재단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을 돕자. 분식집은 더 이상 작은 허름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곳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사랑의 중심지, 그리고 새로운 기적의 출발점이 되어가고 있었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새벽 병실 창문에는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최영자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곁에는 보육원 원장과 졸업생들, 그리고 늘 함께였던 이서준이 지켜서 있었다. 의사의 말대로 오래 버티기는 힘들었지만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꼿꼿이 들며 아이들을 바라봤다. 얘들아 울지 마라.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아이들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가 된 민호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 이제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 너희가 이렇게 곁에 있잖니.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서준을 불렀다. 젊은이 처음엔 내가 나를 의심했지? 하지만 그것도 고마운 일이었다. 덕분에 내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으니까. 약속해라. 이 아이들이 주인공이라는 걸, 내가 아닌 그들의 미래가 중요하다는 걸 꼭 세상에 알리겠다고. 서준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립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보육원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편지 묶음이 침대 위에 올려졌다. 할머니, 저희가 쓴 거예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에는 한결같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저희의 진짜 가족은 바로 할머니예요. 영자 할머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래, 난 외롭지 않았다. 너희 덕분에 나는 끝까지 사랑받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들을 둘러보며 속삭였다. 기억해라,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을 만든다. 너희가 이어가야 한다. 그 말을 끝으로 최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분식집의 허름한 주방에서 시작된 그녀의 삶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게 되었다. 장례식 날 분식집 앞 골목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졸업생들, 보육원 아이들, 동네 주민들, 심지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낯선 이들까지 모두 모였다. 그리고 분식집 벽에는 새 액자가 걸렸다. 최영자 한강가 작은 분식집의 천사. 아이들은 눈물을 닦으며 결의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어가자.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차례야. 그날 이후 작은 분식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곳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사랑의 기념비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문을 열 때마다 묻곤 했다.
정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그렇다. 사랑으로 사는 삶이라면.